수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노동시장은 강하지만 이 물가가 너무 높다. 필요하다면 향후 FOMC에서 좀 긴축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자, 이에 따른 평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파웰 의장이 말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5월 달에 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정책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1월 1사분기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빗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주저하는 요인이 있냐고 했었을 때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2022년 5월 4일 날 금리 인상 전망치를 보시면요. 0.25% 올릴 가능성이 38.4%고요.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61.6%로서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수치는 연말에 얼마까지 올리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더 높아져서 2% 이상, 추가 1.75%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25% 인상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2% 인상할 가능성도 75%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빠르게 올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1994년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3%포인트 올렸던 기간을 비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또한 지금 파웰 의장이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양적 긴축의 이 시기 그리고 속도는 앞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수치상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GDP 대비해서의 숫자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8.95조 달러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2020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2020년 돼 있는데 2020년입니다. 이때가 20%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2022년에 35%까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다시 20%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줄이는 거냐면 연간 단위로 약 한 1조 달러 정도씩 줄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걱정스럽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미국이 여태까지 코로나19로서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 대비했었을 때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19 터졌을 때 숫자를 보시면은 128.1%까지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숫자를 오히려 10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2025년쯤에 그 수준으로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025년부터 달러의 초강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달러의 흐름이 나올 때고요. 2025년이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때 됐었을 때 긴축 강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천천히 머니버링을 하면 미국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지게 된다면 그런 가정하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증시도 올해 안에는 고점을 찍고 대세 하락을 좀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다 예측을 할 때는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2년이나 남아 있다. 이럴 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파웨어 의장이 한 얘기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면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예측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었는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지만 이 경기 침체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965년 그리고 1984년 또 1994년과 비슷한 모습, 그때도 과열된 경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빠르게 높였지만 경기 침체가 유발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수준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가 나올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지금 16.4bps, 그러니까 0.16%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곧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1994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199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9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 역전이 되는 현상을 봤었을 때 1998년도 5월 달을 보시면은 이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역전이 되고 34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 저 때가 바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때이죠. 자, 그래서 그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차트입니다. 10년에서 3개월 국채 금리를 뺀 숫자인데 이 숫자가 지금 1.78%예요.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0%로 수렴을 하려면 미 연준 금리가 저만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포인트까지 올라가면 0%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럼 결국 올해 연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이 경기 침체가 오는지의 평균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약 평균이 17개월이고요. 중간값은 16개월입니다. 그럼 1년하고 한 4개월 뒤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올해 연말에 역전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시장이 좋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의 어떤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미 연준이 금리를 정말 그렇게 빨리 올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의 미 연준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이때 어떤 식으로 연준 금리를 올렸느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940년대부터 50년대 후반까지 계속 2% 미만의 금리를 놔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2% 정도에 도달하고 나면 좀 아주 천천히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센트 루이스 블리아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들 보더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2%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때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자그마치 20%대까지 폭등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금리를 2% 이상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그 정도 수준의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금리를 정말 얼마나 빨리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과 또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유럽발 또 중국발 부양책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올해는 달러 하향 안정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그런 뷰에 대한 변함은 없으신 거죠? 네,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인상을 하자마자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지는 않고 있죠. 예, 이미 벌써 예측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벌써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빠르지 않다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가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듯이 과거 8번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한 6개월 동안에 4%포인트 정도 달러의 약세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이 달러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1998년도와 좀 비교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엄청나게 폭등하는 달러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약 몇 년간에는 안정적인 모습, 오히려 약세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이때가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98.7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을 예측을 했을 때 보통 신흥국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의 한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IMF를 겪었었기 때문에 이때 고점 대비해서 거의 76% 폭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코스피가 280% 폭등을 하는 시기가 거의 1년 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000년 이후에 그럼 280%가 상승을 한 건가요? 아니요, 98년도 말부터 말부터요? 지금 네. 98년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의 어떤 상승, 즉 신흥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이때가 위기였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걸 왜 비교를 하냐면 코스피가 저렇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요. 중국에 관련된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중국이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대표주들인데 저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죠? 75% 빠졌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까 코스피 빠진 거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죠. 자, 여기서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금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중국 증시가 약 한 1년 정도의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신흥국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자, 위안화 달러의 수준도 한번 보시면은 절상이 되고 있어요. 살짝 지금 절하가 됐었지만 앞으로 6.2 역대 그 최저 수준인 6.2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럴 시기에는 보통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심천 종합 지수가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중국의 지수인데 보시면은 꼬리를 달고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는 상승을 한다면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만 보는 게 아니라 펀디멘탈적인 수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중국 증시 중에서 A50, CSI 300, 상해종합지수, 홍콩 H지수, 심천종합지수, 또 아까 보여드렸던 드래곤 지수 이런 것들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낮게는 16%, 높게는 26%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비중을 완전히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0에서 20% 정도 여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들,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업종, 그리고 또 AI, 5G 이런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높다면 전반적인 신흥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비슷하겠죠. 지금 달러가 약세, 약보합세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면은 다른 어떤 제조 강대국들 그러니까 원자재만 의존하는 국가들이 아니라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대만입니다. 자, 대만을 보시면은 지금 대만 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절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만 대표적인 지수의 상승 여력이 지금 어떠한 지수들보다 신흥국 중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데 35% 정도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인데 여기에 ASE 테크놀로지, TSMC, 유나이티드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 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48%에서 82%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또한 대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 아시아 국가를 보시면 베트남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베트남의 지금 동의 이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절상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절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베트남 지수의 상승 여력을 보시더라도 BN 지수가 28%,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비놈스, 호아팟 그룹 같은 경우에 뭐 50%, 75%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특히 뭐 반도체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의 매력도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할애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가 결정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약보합세의 가능성이 생겼다. 자 그렇다는 것은 원화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절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절상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일시적으로 1240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가 1215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절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한국을 이 식센스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를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주식 선호도, 정책 환경을 다 더한 숫자가 약 3.5점입니다. 플러스 6점이 만점이거든요. 그중에 플러스 3.5점이면 3점 이상일 때는 우리는 증시를 좋게 봐요. 이게 모든 국가에 다 쓰는 모델인데 네.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봤었을 때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23%, 코스닥의 상승 여력은 약 20% 정도 있다라고 나오고요. 네. PER이 10배, 코스피가, 코스닥이 19배, 그리고 PBR이 1배 미만, 그리고 또 코스닥은 3.3배고요. 여기에 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9%, 15%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결국은 종목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적정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목표치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렸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니다는 걸 꼭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승 여력이 높은 순서대로 쭉 뽑아보니까 SK하이닉스, 원익 IPS, 테스,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이런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이 업종을 쭉 보시면 어떤 겁니까? 반도체, 인터넷, 전기차 배터리, 화학, 철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순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업종들이고 거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투자자들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지금 던지고 나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짚어봤습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의 시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